1942년 11월 15일 01시였다. 서해섬 남쪽 8,400야드 지점이었다. 일본 제국 해군 전함 키리시마는 어둠 속을 항해하고 있었다. 승조원들은 자신들의 우수한 야간 광학 장비와 수년간의 집중적인 훈련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함교에서 이와부치 산지 함장은 최고급 광학 거리 측정기를 통해 살폈다. 이 장비는 이전 교전에서 일본 포수들에게 결정적인 우위를 제공했었다. 이와부치 함장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다. 8,400야드 떨어진 곳에서 미국 전함 한 척이 지난 7분 동안 그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것은 쌍안경이나 서치라이트가 아니었다. 일본 해군이 10년 동안 완성시킨 우수한 광학 시스템도 아니었다. 어둠과 연기, 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전자눈을 통해서였다. 이 전자눈은 정확한 거리와 방위, 속도 데이터를 기계식 컴퓨터에 직접 전달했다. 이 컴퓨터는 사람의 손으로는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정확도로 포신을 자동으로 조정했다. USS 워싱턴함은 01시에 사격을 개시했다. 96인치 포탄들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갔다. 최소 9발이 명중했다. 일본 측 손상 통제 스케치와 잔해 조사를 바탕으로 한 일부 기록들은 20발이 명중했다고 추정한다. 7분 이내에 키리시마의 조타 장치가 고장났다. 주포대는 침묵했다. 엄청난 침수로 인해 함선이 전복될 위기에 처했으며 화염이 함선 상부 구조물을 집어삼켰다. 03시 25분경 키리시마함은 전복되어 침몰했다. 212명의 승조원과 함께였다. 1,058명의 생존자들이 구조되었다. 이와부치 함장은 침몰에서 살아남았다. 그는 콘도 노부타케 제독에게 보낸 최종 보고서에서 자신의 포가 미국 전함에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진심으로 믿었다. 밤 전투의 혼란 속에서 포탄들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함선은 주위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일제 사격이 빗나갔다는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 미국 전함은 시야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그 전함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타나 엄청난 정확도로 사격하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윌리스 오거스터스 리 주니어 소장의 지휘를 받던 USS 워싱턴함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단 한 발의 일본 포탄도 명중하지 않았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다. 이것은 레이더 유도 사격 통제의 결과였다. 적이 자신들을 향해 발사하는 함선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작동한 결과였다. 워싱턴함의 마크8 레이더는 교전 내내 키리시마를 계속 추적했다. 이 레이더는 마크1A 컴퓨터에 데이터를 제공했다. 이 컴퓨터는 어떤 승조원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사격 해법을 자동으로 계산했다. 이런 일은 가능할 리가 없었다. 수십 년간의 경험과 훈련을 바탕으로 구축된 일본 해군 교리는 야간 전투가 우수한 광학 장비와 잘 훈련된 감시병을 가진 측에 유리하다고 보았다. 1941년에 중요했던 모든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일본 제국 해군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 과달카날 해역에서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어 있었다. 미국은 해전의 규칙을 바꾸었다. 일본은 이제야 이 판이 완전히 변했음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릴 것이었다. 미국의 기술적 우위는 너무나 거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웠다. 수십 년간 일본의 발전으로 형성된 사고방식으로는 그랬다. 일본 장교들은 증거를 손에 쥐고도 이를 믿기 어려워했다. 미국 해군이 일본 해군보다 2년이나 앞서게 된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발명이나 하나의 돌파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두 산업 철학의 충돌과 두 전쟁 접근 방식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이다. 또한 한 국가가 나약하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던 적을 체계적으로 과소평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일본의 해군 우위에 대한 자신감은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1904년에서 1905년 러일 전쟁 이후 일본 제국 해군은 탁월함의 문화를 길러왔다.
이는 엄격한 훈련과 전술적 혁신,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했다. 그들의 장교들은 야간 전투와 유관 사격, 어로의 전술의 복잡성을 숙달하는 데 수년을 보냈다. 사병들은 광학 식별, 거리 측정, 그리고 신속한 포 조준 훈련을 끊임없이 받았다. 이러한 훈련은 실제 결과를 낳았다. 일본 감시병들은 미국 감시병들보다 더 먼 거리에서 함선 실루엣을 식별할 수 있었다. 일본 포병들은 표적 획득 후 더 빠르게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었다. 일본 어로의 승조원들은 타입 93 롱렌스 어뢰를 개발했다. 이 무기는 38노트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44,000 야드 떨어진 표적을 타격할 수 있었다. 압축 공기 대신 산소로 작동했기 때문에 어뢰에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또한 490kg 탄두를 탑재했다. 이는 미국 어뢰의 파괴력보다 2배 이상이었다. 롱렌스 어로웨는 일본 해군 철학을 대표했다. 즉 기존 기술을 정교한 엔지니어링으로 완성하고 모든 이점을 활용하도록 훈련된 승조원과 함께 배치하는 것이다. 전쟁 첫 해의 교전마다 이 철학은 승리를 가져왔다. 1942년 8월 사보섬 해전에서 일본 순양함들은 연합군을 괴멸시켰다. 1시간도 안 되는 야간 전투에서 중순양함 4척을 침몰시켰다. 그 승리는 우수한 훈련과 전술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다른 종류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일본 해군 개발이 기존 능력을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미국 개발은 해전 자체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꾸는 데 집중했다. 그 차이는 너무 늦을 때까지 일본 관측자들에게 보이지 않았다. 미국 해군 레이더의 개발은 군사적 요구사항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대신 과학적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 1930년대 워싱턴에 있는 해군연구소 물리학자들은 전파를 연구했다. 그들은 함선이 전파를 감지 가능한 패턴으로 반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흥미로운 사실이었다. 이를 혁명적으로 만든 것은 실험실의 호기심을 배치 가능한 군사 능력으로 전환하는 체계적인 미국의 접근 방식이었다. 1940년까지 USS 뉴욕함은 레이더 유도 함포 사격의 첫 번째 성공적인 시험을 수행했다. 그 시스템은 조잡했다. 여러 명의 운용자와 광범위한 수동 계산이 필요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작동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표적에도 포를 조준할 수 있었다. 이는 미국 함대 총사령관이 될 어니스트 킹 제독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레이더가 단순한 점진적 개선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다. 레이더는 해전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했다. 킹 제독은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추진했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기존 함선에 레이더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었다. 탐지, 추적, 사격 통제, 항해, 항공기 유도 등 해군 작전의 모든 측면에 레이더를 통합하는 것이었다. 인간의 시력에 의존하던 모든 기능은 전자 시스템으로 향상되거나 대체될 수 있었다. 그 도전은 엄청났다. 1940년의 레이더 기술은 실험 단계였다. 전투 배치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게 만들려면 수천 가지 공학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함선 탑재에 충분히 소형으로 만들려면 기존 제조의 한계를 뛰어넘는 소형화가 필요했다. 사격 통제에 충분히 정확하게 만들려면 대부분의 전전 산업 표준을 초과하는 정밀함이 요구되었다. 미국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의 천재성이 아닌 체계적인 산업 조직을 통해 해결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방사선 연구소는 1940년 10월에 설립되었다. 1년 이내에 4,000명 이상의 과학자와 공학자를 고용했다. 전쟁 기간 동안 이 단일 연구소는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다. 각 시스템은 특정 전술적 용도에 최적화되었다. 방사선 연구소는 기술 전쟁에 적용된 미국의 조직적 천재성을 대표했다. 미국 전역의 대학 과학자들이 케임브리지 캠퍼스 연구소로 모여들었다. 이론적 문제 연구에 경력을 보냈던 물리학자들은 이제 실제 적용에 집중했다. 이 연구소는 전통적인 군사 연구에는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다. 그러나 놀라운 속도로 결과를 만들어냈다.
연구팀들은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 병렬적으로 작업했다. 그룹 간의 경쟁은 장려되었고 성공적인 해결책은 모든 팀에 즉시 공유되었다. 실패는 분석되었고 교훈은 며칠 내에 배포되었다. 이는 한 분야의 돌파구가 인접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었다. 연구소의 성과는 경이로웠다. 항공기 추정용 마크 V 레이더, 수상 사격 통제용 마크 8, 개선된 수상 추정용 마크 12, 근거리 대공 작업용 마크 22가 그것이었다. 각 시스템은 함대 피드백을 통해 식별된 특정 전술적 요구를 충족시켰다. 전투 보고서가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자 공학팀은 몇 주 내에 설계를 수정하고 개선 사항을 테스트했다. 제조 통합은 처음부터 연구 과정에 내재되어 있었다. 연구소 공학자들은 산업 파트너와 직접 협력하여 설계가 대량 생산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시제품은 성능뿐만 아니라 제조 가능성도 테스트되었다. 부품들은 여러 시스템에 걸쳐 표준화되어 생산 및 유지 보수를 단순화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연구소의 개발이 함대 배치에 이르는 속도가 일본 시스템이 시제품에서 초기 생산으로 넘어가는 속도보다 빨랐음을 의미했다. 일본의 레이더 연구는 1943년까지 주로 학술적 수준에 머물렀다. 대학 연구소의 뛰어난 과학자들은 부품 기술에서 진정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을 배치된 함대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직 구조는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는 분리된 상태로 유지되었다. 서로 다른 연구소들은 협력하기보다는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했다. 실험실에서 공장, 그리고 함대로 이어지는 다리는 미국인들이 달성한 체계적인 철저함으로 결코 구축되지 않았다. 이것은 집중된 형태의 미국 산업 역량이었다. 일본에는 뛰어난 과학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이 부족했던 것은 뛰어난 아이디어를 수천 개의 동일한 단위로 변환하여 전체 함대에 배치할 산업적 깊이였다. 그 차이는 과학적 능력에 있지 않았다. 규모에 따른 체계적인 적용에 있었다. 마크8 사격 통제 레이더는 1942년 중반에 배치되었다. 이 레이더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25,000야드 떨어진 수상 표적을 추적할 수 있었다. 주포를 지시하기에 충분한 정확도로 거리, 방위, 변화율을 제공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았다. 초기 버전은 간섭과 허위 반사파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미국 교리는 시스템이 전술적 우위를 제공할 만큼 충분히 잘 작동한다면 불완전함을 받아들였다. 기술에 대한 일본의 접근 방식은 배치 전의 완벽함을 요구했다. 이는 일본의 레이더 개발이 일부 분야에서는 과학적으로 진보했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뒤처졌음을 의미했다. 일본은 1939년까지 10cm 공동 마그네트론을 개발했다. 이는 상당한 성과였다. 그러나 완벽주의적인 공학 문화는 시스템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신뢰성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배치를 지연시켰다. 일본 레이더가 의미 있는 수로 함대에 배치될 무렵, 미국 시스템은 여러 세대를 거쳐 발전했으며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었다. 미국 레이더 개발은 단일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수십 개의 병렬적인 노력이었다. 각 노력은 개선 사항을 다시 산업 기반으로 공급했다. 마크8 레이더가 한계를 보이자 공학자들은 식별 능력이 향상된 마크 12를 개발했다. 마크 12가 대공 작업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자 그들은 마크 22를 개발했다. 이 레이더는 항공기 추적에 특별히 최적화되었다. 각 반복은 몇 년이 아닌 몇 달이 걸렸다. 각 개선 사항은 함선이 개량될 수 있는 한 빠르게 함대 전반에 배치되었다. 일본의 해군 기술 개발은 이러한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자원은 제한적이었다. 산업 생산 능력은 함선과 항공기, 무기를 건조하느라 한계에 달했다. 레이더 개발은 제한된 조율 속에 여러 경쟁 연구 그룹에 할당되었다. 방사선 연구소와 같은 기관은 없었다. 모든 응용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앙 집중식 노력도 없었다. 1943년 중반까지
미국 수상 전투함은 다양한 기능에 최적화된 여러 레이더 시스템을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었습니다. SG 대수상 탐지 레이더는 장거리 탐지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는 함포를 유도했습니다. 대공 탐지 레이더는 다가오는 항공기를 감지했습니다. 이 레이더들은 효과적인 전투 공중 순찰 유도가 가능한 거리에서 작동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작전실을 통해 통합되었습니다. 작전실의 운용자들은 전자 데이터를 종합하여 전장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 함정들은 주로 조기, 경보용으로 사용되는 단일 레이더 시스템만 갖추고 있었으며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무기 시스템과의 통합은 미미했습니다. 사격 통제는 주로 광학 장치에 의존했습니다. 이는 일본 함정들이 야간 전투에서 부분적으로 눈을 가린 채 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적들에 맞섰습니다. 과달카날 해전은 이러한 격차를 잔혹할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리 소장은 64 태스크포스를 지휘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는 전함 워싱턴함과 사우스다코타함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4척의 구축함이 호위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일본군이 과달카날에 증원군을 보내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전함 키리시마함과 여러 척의 순양함을 중심으로 콘도 제독이 지휘하는 강력한 일본군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리 소장은 레이더로 지휘하는 야간 작전에 특별히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전쟁 이전에 그는 1920년 안트베르펜 올림픽 사격에서 5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그의 지휘 스타일을 특징 짓는 정밀함과 계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초기부터 레이더 개발과 테스트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장비의 성능과 한계를 이해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연구하고 시험에 참여하며 잠재력과 제약 모두를 파악했습니다. 이 지식은 리 소장에게 1942년 해군 지휘관들 사이에서 드문 것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거의 마법처럼 보였던 시스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시각적 확인보다는 전자 정보에 기반하여 싸울 만큼 기술을 신뢰했습니다. 리 소장은 레이더를 이용한 사격 통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테스트에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는 레이더가 광학 시스템이 쓸모없는 거리에서도 정확한 사격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지식은 그가 다른 지휘관들이 전투에서 신뢰하기에는 너무 신중했을 수도 있는 능력을 기꺼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리 소장의 부대는 11월 14일 23시 17분에 접촉했습니다. SG 레이더는 18,000야드 이상 떨어진 일본 함정들을 탐지했습니다. 리 소장은 일본군이 접근하도록 허용하며 사격을 보류했습니다. 그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표적을 고정하고 사격 재원을 계산하는 동안이었습니다. 이것은 규율이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승무원들은 음향 장비를 통해 일본군이 접근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견시병들은 시각적으로 포착하려 애썼지만 리 소장은 언제 사격할지를 레이더가 알려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각 탐지에 의존하던 일본군은 자신들이 탐지되고 추적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은 리 소장의 진영을 측면에서 공격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기동은 광학적으로 탐지하는 적에게는 전술적으로 유효했지만 레이더 추적에는 무의미했습니다. 리 소장의 작전실은 일본군의 배치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01시 일본 함정들이 8,400야드 거리에 있었고 여전히 워싱턴함의 위치를 알지 못했을 때 리 소장은 포대 발사를 명령했습니다. 워싱턴함의 주포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16인치 함포들은 완벽한 어둠 속에서 레이더 사격 재원을 바탕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첫 일제 사격이 명중했습니다. 키리시마함의 상부 구조물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는 일본군 관측병들에게 키리시마함의 위치를 처음으로 시각적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워싱턴함의 사격 통제 레이더는 표적 고정을 유지했습니다. 일제 사격이 기계적인 정밀함으로 키리시마함에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일본 전함은 방역하려 했습니다. 키리시마함의 광학 거리 측정기들은 어둠과 연기, 그리고 스콜 속에서 워싱턴함을 조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키리시마함이 겨우 발사한 소수의 일제 사격은 포구 화염에 근거한 부정확한 추정치였습니다. 그 어떤 포탄도 목표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7분 이내에 키리시마함은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각한 피해를 입고 해상에 정지했습니다. 키리시마함은 3시간 후에 침몰했습니다. 교전은 7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워싱턴함은 75발의 16인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최소 9발, 많게는 20발까지 직접 명중했습니다. 키리시마함은 겨우 소수의 조준이 불량한 일제 사격만을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용기나 훈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능력의 차이였습니다. 리 소장은 완벽한 정보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콘도 제독은 눈을 가린 채 싸웠습니다. 콘도 제독의 전투 후 보고서에는 미국군이 불가능해 보이는 탐지 및 사격 통제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일본 관측병들은 미국군의 일제 사격이 탐조등 조명이나 광학거리 측정기 사용 없이도 놀라운 정확도로 명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부 일본 장교들은 미국 함정들이 특별한 성능의 새로운 광학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미국군이 레이더를 사용하여 보이지 않는 표적을 조준한다는 생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회의론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일본 교리는 레이더가 사격 통제에 필요한 정밀도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일본 레이더의 경우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스템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술자들은 미국 기술이 자신들의 가정보다 훨씬 앞서 나갔다는 것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실은 누적된 증거를 통해 일본군의 사고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8함대 참모 장교인 오미 토시카즈 중령은 미국군 전술 성공의 패턴을 분석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여러 교전에서 나온 전투 후 보고서들을 수집했습니다. 하나의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미국군은 일관되게 유관 탐지 능력을 초과하는 거리에서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야간 전투에서 미국군의 정확도는 광학 시스템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 함정들은 가시성 조건과 관계없이 일본 함정의 위치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기동했습니다. 오미 중령은 미국군이 일본 장비보다 근본적으로 우월한 탐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의 분석은 미국 레이더 기술이 일본군의 능력보다 약 2년 앞서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1943년 초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너무 비관적인 평가라고 생각한 참모 장교들의 회의적인 반응에 부딪혔습니다. 일본군 선전이 퇴폐적이고 산업적으로 약하다고 일축했던 미국의 기술이 2년이나 앞서 있다는 생각은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미 중령의 말이 옳았고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43년 중반까지 기술적 격차는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43년에 취역한 미국 구축함들은 일본 전함에 탑재된 것보다 더 뛰어난 레이더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격 통제 시스템은 기계식 컴퓨터와 통합되고 있었습니다. 이 컴퓨터들은 사격 재원을 자동화하여 인간의 계산 지연을 없앴습니다. 마크 37 함포 방위반은 레이더와 기계적 계산의 통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방위반은 광학거리 측정기와 레이더 추적을 결합했습니다. 데이터를 마크 1A 컴퓨터로 보내 사격 재원을 계산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능할 때 시각적으로 표적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표적이 가려지면 레이더 추적으로 원활하게 전환했습니다. 또한 모드 전환 중에도 사격 통제 재원을 유지했습니다. 사격 통제. 컴퓨터인 마크 1은 기계적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방 한 칸 크기의 기어, 캠, 서보 메커니즘 집합체였습니다. 이 집합체는 발사체 탄도를 설명하는 미분 방정식을 지속적으로 풀었습니다. 운용자들은 표적 데이터, 함정 움직임, 풍속, 장약 온도를 입력했습니다. 컴퓨터는 함포의 고각과 방위를 자동으로 계산했습니다. 표적이 기동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초기 기계식 컴퓨터는 인간 운용자가 관측된 탄착점을 바탕으로 수동 조정을 입력해야 했습니다. 마크 1A는 레이더 피드백을 계산 루프에 직접 통합했습니다. 레이더가 발사체가 짧게 떨어진 것을 보여주면 컴퓨터는 다음 일제 사격을 위해 고각을 자동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폐쇄 루프 사격 통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준 주기에서 인간의 반응 시간을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시각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는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정확한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미국 전함은 어둠이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2만 야드 거리의 표적을 교전할 수 있었습니다. 광학 시스템을 사용한 주간 전투에서 훌륭하다고 여겨졌을 명중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방역하려던 일본 전함들은 포구 화염을 향해 발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착점을 관측하거나 조준을 수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기술적 정교함은 개별 시스템을 넘어 함정 전체의 통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전투정보센터는 여러 출처의 레이더 데이터를 한데 모았습니다. 대수상 탐지 레이더는 전반적인 전장 상황을 제공했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는 특정 표적을 추적했습니다. 대공 탐지 레이더는 항공기를 감지했습니다. 운용자들은 이 정보를 종합하여 포괄적인 상황 인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함내 통신 시스템을 통해 모든 스테이션에 배포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개별 시스템의 기술적 이점만큼이나 중요한 지휘 이점을 창출했습니다. 야간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 지휘관들은 아군과 적군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실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전장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병력을 기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통합이 부족했던 일본 지휘관들은 단편적인 보고서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교전의 가까운 부분만 볼 수 있었던 견시병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일본 해군 포술은 인간의 계산에 의존했습니다. 거리 측정 장치가 계산을 도왔지만 최종 사격 재원은 훈련된 운용자들이 수동 조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것은 시각적, 접촉이 지속적인 관측을 가능하게 할 때 잘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표적이 레이더 반사파로만 존재할 때는 거의 쓸모가 없었습니다. 기술적 격차는 해군 작전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태스크포스는 대공 탐지 레이더로 작전했습니다. 이 레이더는 100마일이 넘는 거리에서 다가오는 공습을 감지했습니다. 이는 일본 항공기가 자체 공격을 위해 발진 범위에 도달하기 전에 전투 공중 순찰대가 요격을 위해 유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은 이에 상응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의 전투 공중 순찰대는 시각 탐지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미국 항공기가 머리 위에 나타나고 나서야 다가오는 공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1944년 6월에 발생한 필리핀 해전은 함대 규모에서 미국 레이더의 우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자와 지자부로 중장은 일본 항공모함 병력을 지휘했습니다. 9척의 항공모함과 4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월한 항공기 항속 거리를 사용하여 미국 공격 범위 밖에 머무르면서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일본 정찰기가 미국군을 먼저 찾아내고 일본 공격대가 접근하는 동안 미국 전투 공중 순찰대를 피하는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가정 모두 틀렸습니다. 미국 레이더는 확장된 거리에서 일본 정찰기들을 탐지했습니다. 오자와 중장이 6월 19일 08시 30분에 69대의 항공기로 구성된 첫 번째 공격대를 발진시켰을 때였습니다. 미국 레이더는 그 편대가 아직 일본 항공모함 상공에서 형성되는 동안에 이를 탐지했습니다. 08시 30분까지 미국 전투기 통제관들은 헬캣 전투기를 유도하여 요격하게 했습니다. 일본 공격대는 레이더 유도로 전투기들이 배치된 협조적인 방어에 부딪혔습니다. 이는 최대 요격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의 방어는 효율성에 있어 매우 정교했습니다. 항공모함에 탑승한 전투기 관제사들은 레이더 화면으로 아군과 적군의 편대들을 주시했습니다. 그들은 방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산된 요격 위치로 전투 공중 초계기를 유도했습니다. 헬캣 조종사들은 적의 위치, 고도, 그리고 항로에 대한 지속적인 무선 업데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최적의 공격 각도에서
일본군 편대에 접근했습니다. 대낮에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습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일본군 공격대 지휘관들은 공격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당했습니다. 편대들은 여러 방향에서 오는 협력 공격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초기 맹공격에서 살아남은 조종사들은 대공포 사격의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레이더로 경보를 받은 함선들은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접 신관이 장착된 포탄들은 파편으로 공중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는 근접했지만 빗나간 경우에도 항공기를 손상시켰습니다. 첫 번째 공격대의 69대 항공기 중 27대만이 항공모함으로 돌아오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단 한 대의 항공기도 미국 함선에 명중시키지 못했습니다. 오자와 제독은 그날 3번의 공격을 더 감행했습니다. 두 번째 공격대는 오전 5시 6분경 129대의 항공기로 발진했습니다. 미국 레이더는 오전 9시 15분경 그 편대를 탐지했습니다. 전투기 관제사들은 추가적인 전투 공중 초계기를 출격시키고 최적의 요격을 위해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97대의 일본군 항공기가 격추되었습니다. 6척의 미국 함선이 손상되었지만 어느 하나도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세 번째 공격대는 오전 10시에 47대의 항공기로 발진했습니다. 27대가 격추되었습니다. 네 번째 공격대는 오후 1시에 82대의 항공기로 발진했습니다. 73대가 격추되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일본은 전투에서 346대의 항공모함 탑재기를 잃었습니다. 미국의 전투 손실은 6월 19일에 29대의 항공기였습니다. 이 수치들은 체계적인 학살의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일본군 편대들은 산업적인 효율성으로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각 공격대는 동일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원거리 레이더 탐지로 탐지되었습니다. 최적 요격 지점으로 전투기가 유도되었습니다. 협력 공격으로 편대가 해체되었고 레이더 추적에 의해 유도되는 대공포 사격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본이 얼마나 많은 항공기를 발진시키든 어떤 전술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작동했습니다. 항공모함 타이호에 탑승한 오자와 제독의 관점에서 이 전투는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공격대가 계속해서 미국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어느 공격대도 중요한 명중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항공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공격대 지휘관들의 무선 통신은 그들이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일본군 편대가 어디에 있을지 정확히 아는 듯했습니다. 유일한 설명은 미국군의 탐지 능력이 일본 정보부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그 어떤 것도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일본군 조종사들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훗날 일본 해군 항공에 대해 광범위하게 기록한 마사타케 오쿠미야 중위는 전후 저술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필리핀의 해전 이후 일본군 조종사들은 점점 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거리에서 자신들을 볼 수 있는 적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레이더 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이는 전술적인 전지전능함을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기술적 우위는 탐지 및 사격 통제를 넘어 무기 그 자체에까지 미쳤습니다. 응용물리학연구소와 국방연구위원회 TI 부문에서 개발된 근접 신관은 1943년 1월에 전투에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관은 소형 레이더 송신기를 사용하여 포탄이 항공기 근처를 지나갈 때 폭발시켰습니다. 이는 대공포 사격의 치명률을 극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최초의 전투 사용은 1943년 1월 5일에 발생했습니다. 순양함 헬레나는 과달카날 연안에서 일본군 항공기를 향해 근접 신관 127mm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즉시 명확해졌습니다. 기동하는 항공기에 대한 명중률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접촉 신관으로는 완전히 빗나갔을 포탄들이 이제는 충분히 가까이서 폭발했습니다. 이는 파편으로 목표물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했습니다. 근접 신관의 개발은 최고의 미국 기술적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치는 중력의 2만 배를 초과하는 포 발사 충격에 견딜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극심한 가속, 진동,
그리고 온도 변화를 겪은 후에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했습니다. 항공기 목표물과 파도와 같은 지표면 잡음을 구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비, 구름, 그리고 다양한 습도에서도 기능해야 했습니다. 포탄은 소모성 탄약이었으므로 대량 생산에 충분히 저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여러 분야에 걸친 발전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포탄 케이스에 들어갈 만큼 작은 무선 송신기를 만들기 위한 진공관의 소형화가 있었습니다. 발사 충격에서 살아남고 몇 초간의 포탄 비행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 개발은 필수적이었습니다. 조기 폭발을 방지하면서도 발사함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서 신관을 활성화하는 장전 시스템 설계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일관된 신뢰성으로 수백만 개의 장치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 공정의 엔지니어링도 필요했습니다. 근접 신관 프로그램에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연구소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보안,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품 생산은 분산되었습니다. 최종 조립은 전용 시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품질 관리 테스트는 승인 전에 모든 장치를 검증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1944년까지 한 달에 10만 개 이상의 근접 신관을 생산했습니다. 일본군 항공 승무원들은 갑자기 자신들의 항공기 근처에서 폭발하는 방어 사격에 직면했습니다. 포수들이 조준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을 때에도 심리적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조종사들은 기묘할 정도로 정확하게 근처에서 포탄이 터진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본 정보부가 신관 작동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증폭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자신들이 무엇에 직면해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대응책을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군 엔지니어들은 근접 신관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연구 그룹이 이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구축하려면 산업 역량, 정밀 제조, 그리고 대규모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필요했습니다. 일본 산업은 함선, 항공기, 그리고 재래식 무기를 동시에 생산하면서도 이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근접 신관은 단순히 하나의 발명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첨단 기술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전체 산업 생태계의 산물이었습니다. 1944년 말까지 기술적 격차는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해군은 본질적으로 다른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미국군의 작전 계획은 포괄적인 레이더 범위, 자동화된 사격 통제, 그리고 전투정보센터를 통한 통합 지휘 및 통제를 전제로 했습니다. 작전은 이러한 능력들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미국군의 교리는 수상 전력에 대한 야간 작전을 일상적인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레이더가 어둠을 전술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의 작전 계획은 대부분의 교전이 시각적 탐지와 수동 사격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야간 작전은 고위험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는 특수 훈련된 병력을 요구했습니다. 일본군의 능력은 주로 광학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작전을 계획하는 일본군 지휘관들이 제약에 직면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미국군 지휘관들은 기술을 통해 이 제약들을 제거했습니다. 1944년 10월 25일 수리가오 해협 해전은 그 격차를 보여주었습니다. 니시무라 쇼지 부제독은 수리가오 해협을 통해 2척의 전함, 1척의 순양함, 그리고 4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된 부대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을 통과하며 레이테만에서 미국 상륙군을 공격하려 시도했습니다. 그의 부대는 오전 2시 36분경 미국 순찰정에 의해 탐지되었습니다. 레이더는 니시무라 부제독이 해협을 따라 함정으로 진격하는 것을 추적했습니다. 제시 바렛 올덴도르프 소제독은 미국 저지 부대를 지휘했습니다. 6척의 전함, 8척의 순양함, 그리고 여러 구축함 전대가 니시무라 부제독의 T자 대형을 가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는 전진하는 종대에게 최대 화력을 집중시키는 고전적인 해군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레이더 유도를 통한 T자 대형 교차였습니다. 미국 구축함들은 레이더 추적에 의해 유도되는 어로의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전함들은 약 18,000m 거리에서 주포를 발사했습니다.
주포는 레이더 사격 통제에 의해 지시되었습니다. 니시무라 부제독의 부대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두 척의 전함이 침몰했고 순양함 한 척도 침몰했습니다. 세 척의 구축함 또한 침몰했습니다. 남은 한 척의 구축함은 손상된 채 도주했습니다. 미국군의 사상자는 최소한에 불과했습니다. 이 전투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처형에 가까웠습니다. 일본군 병력은 알지 못한 채 미리 설정된 위치로 진격했습니다. 그곳에서 미국 레이더 유도 무기들은 거의 완벽한 기습과 파괴적인 정확성을 달성했습니다. 니시무라 부제독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적에게 맹목적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감시병들은 일제 사격이 시작될 때까지 미국 전함을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이 미국군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자신들의 함선들 사이에서 포탄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응사하려 시도했지만 명확한 목표물이 없었습니다. 미국 전함들은 어둠 속에서 시각적 탐지가 불가능한 거리에 머물렀습니다. 교전은 30분도 차에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전투 후 오메이 중령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본군은 유사한 기술적 한계를 가진 적에게는 효과적이었을 전술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레이더를 장착하고 사격 통제 자동화를 갖춘 병력에 맞서 그러한 동일한 전술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교훈은 명확했지만 일본군의 작전 계획에 영향을 주기에는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해군 건설 분야에서 미국 산업 생산량의 완전한 통계적 그림은 전쟁이 끝난 후에야 명확해졌습니다. 1941년 12월부터 1945년 9월 사이에 미국 조선소들은 28척의 함대 항공모함을 생산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은 모든 유형의 항공모함 17척을 건조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처음부터 건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다른 선체 유형에서 개조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생산량에는 71척의 호위 항공모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상선 선체를 기반으로 건조된 소형 항공모함이었습니다. 잠수함전과 상륙 지원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이 함선들은 개별적으로는 함대 항공모함보다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태평양 전역에 분산된 항공 전력을 제공했습니다. 일본은 이에 상응하는 함선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의 교리는 지속적인 작전을 위한 분산된 항공 전력보다는 결전용 함대 항공모함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조선소는 전쟁 기간 동안 8척의 새로운 전함을 생산했습니다. 모두 아이오와급 또는 노스캐롤라이나급이었습니다. 이 함선들은 레이더와 사격 통제 기술을 통합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전자 시스템 통합에 최적화된 설계로 건조된 것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급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승인되었습니다. 건조 중에 향상된 레이더가 개조 장착되었습니다. 아이오와급은 초기 전쟁 전투에서 얻은 교훈을 통합했습니다. 전기 시스템과 내부 배치는 용골부터 레이더 통합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일본 전함 야마토와 그 자매함 무사시는 전통적인 전함 설계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6만 4천 톤의 배수량을 가졌습니다. 각각 1톤이 넘는 포탄을 발사하는 457mm 주포를 장착했습니다. 또한 현존하는 어떤 전함이 발사하는 포탄에도 저항하도록 설계된 장갑도 있었습니다. 이 함선들은 공학적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크게 건조된 전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가정들을 바탕으로 건조되었습니다. 그들의 설계는 탁월한 품질의 광학 장비로 시각적 거리 측정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훈련된 운용병들이 수동으로 해법을 계산하는 데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레이더를 나중에 추가했습니다. 장비는 이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공간에 개조 장착되었습니다. 통합은 미흡했고 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레이더 장비적에 맞서 야마토와 무사시의 장갑과 무장 이점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것은 효과적으로 주포를 조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서로 다른 철학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설계는 전통적인 해전의 완벽한 실행을 우선했습니다. 미국 설계는 해전의 본질을 바꾼 새로운 기술 통합을 우선했습니다.
일본 전함은 전통적인 함포 대결에서 승리하도록 건조되었습니다. 반면 미국 전함은 통합 전투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함들은 시각 시스템이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서 레이더 유도 함포로 표적을 교전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모든 범주에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구축함은 377척이었던 반면 일본 구축함은 대략 63척에 불과했습니다. 전쟁 후반에 미국 구축함은 전전 순양함에 필적하는 탐지, 추적 및 사격 통제 능력을 제공하는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일본 구축함은 제한적인 전자 능력을 가진 함포 및 어로의 플랫폼으로 주로 남아 있었습니다. 미국 잠수함은 232척이었던 반면 일본 잠수함은 126척이었습니다. 미국 잠수함은 레이더를 장비하여 탐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야간 수상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잠수함은 주로 잠망경 관측에 의존하여 경계하는 적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상선 선체에 건조된 71척의 미국 호위 항공모함은 태평양 전역에 분산된 항공력을 제공했습니다. 이 함선들은 상륙작전을 지원하고 대잠수함 초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호송대에 항공 엄호를 제공했습니다. 일본의 생산량에는 이에 상응하는 함선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교리는 지속적인 작전을 위한 분산된 항공력보다는 결정적인 전투를 위한 정규 항공모함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숫자적 불균형은 심각했지만 숫자만으로는 실제 격차를 과소평가했습니다. 1944년에 취역한 에식스급 항공모함 한 척은 전쟁 초반 일본 항공모함 두세 척보다 더 많은 전투력을 나타냈습니다. 1944년에 미국 구축함 한 척은 1941년에 순양함이 필요했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적 기술적 우위의 복합적인 효과는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미국군이 일본군을 훨씬 더 큰 차이로 압도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전쟁 후반 미국 항공모함 전력의 중추였던 에식스급 항공모함은 산업력과 기술 발전의 통합을 나타냈습니다. 표준 배수량은 27,100톤이었습니다. 만재 배수량은 33,900톤이었고 길이는 872피트였습니다. 기종 구성에 따라 80세대에서 108대의 항공기를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에식스급 항공모함을 지배적으로 만든 요소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각 항공모함은 포괄적인 전장 인식을 제공하는 여러 레이더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대공 탐색 레이더는 100마일 이상 거리에서 항공기를 탐지했습니다. 대수상 탐색 레이더는 지평선까지 함선을 추적했습니다. 고도 측정 레이더는 탐지된 항공기의 고도를 파악했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는 대공포를 유도했습니다. 레이더 해석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이 배치된 전투정보센터를 통해 이러한 전자 센서 시스템이 통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전 항공모함으로서는 불가능했던 전장 인식을 에식스급 항공모함에 제공했습니다. 24척의 에식스급 항공모함이 건조되었습니다. 32척이 주문되었지만 일본 항복 후 8척이 취소되었습니다. 완성된 24척 중 17척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이 함선들은 일본 해군 항공력을 파괴하는 공격력을 제공했습니다. 태평양 전역의 상륙작전을 지원했으며 궁극적으로는 일본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항공모함들은 기술적 이점이 없었다면 무모했을 공격성으로 작전했습니다. 미국 항모기동부대는 일본 육상 기반 항공기의 작전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레이더는 방어를 조율할 충분한 경고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기동부대 상공에는 전투 공중 초계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전투기 관제관들은 레이더 화면을 보며 요격기로 유도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항공모함이 일본 항공모함이 너무 위험하다고 피했던 해역에서 작전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전쟁 후반에 일본 항공모함은 자체 레이더가 제공할 수 없는 보호를 육상 기반 항공 엄호가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서만 작전하도록 축소되었습니다. 역할은 뒤바뀌었습니다. 일본군은 엄호를 찾아다녔습니다. 미국군은 자유롭게 활동하며 그들의 기술이 어떤 지역에서든 적의 수적 우위와 관계없이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기술적 변혁은 매우 완벽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 해군은 일본군이 따라잡을 수 없는 가정해 작전했습니다. 레이더를 장비한 미국 함선들에게 야간 작전은 일상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여전히 야간 작전을 특별한 조건과 특별히 훈련된 승무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은 적 기지 가까이에서 공격적으로 작전했습니다. 일본 항공모함은 육상 기반 항공 엄호 아래 방어적으로 작전했습니다. 미국 전함은 적 전함을 사냥했습니다. 일본 전함은 부차적인 역할로 강등되었으며 그들의 주포는 시각 탐지 범위를 초과하는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 적에게는 거의 무의미했습니다. 일본 장교들이 전쟁에서 얻은 교훈은 현대 전쟁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형성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마사타케 오쿠미야 중위는 일본 항공자위대 중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경험에 대해 광범위하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전후 저술들은 미소 후치다와 함께 미드웨이, 일본을 멸망시킨 전투를 집필한 것을 포함합니다. 이 저술들은 기술적 열세가 일본의 전술적 이점을 체계적으로 약화시켰는지 분석했습니다. 오쿠미야는 1930년에 일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 항모 사단장으로 복무하며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그의 관점은 전술적 경험과 전략적 이해를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전쟁 후 그는 미국 청중들에게 일본 해군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해석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핵심 주장은 일본군이 1941년에 기술적 기준선에 최적화된 전술과 훈련으로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군은 지속적인 기술 배치를 통해 그 기준선을 체계적으로 높였다는 것이었습니다. 1943년까지 시각 탐지 및 수동 사격술에서의 일본의 전술적 이점은 무의미해졌습니다. 전투가 레이더와 자동화된 사격 통제에 의해 결정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은 전투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꾼 적들에 맞서 구식 방법으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오쿠미야는 이것이 일본의 용기나 전술적 기량의 실패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조종사와 병사들은 전쟁 내내 결단력 있게 싸웠습니다. 물자 상황이 악화될 때에도 부대 응집력과 전투 정신은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신만으로는 체계적인 기술적 불리함을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용감한 조종사도 공격 범위에 도달하기도 전에 편대를 요격하는 레이더 유도 전투기를 물리칠 수 없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전시 정보 분석을 수행했던 오메이 중령은 일본 항복 후 미국 전략 폭격 조사단으로부터 광범위하게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조사단 신문관들은 그를 일본에서 개발된 정보 중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출처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작전, 전략적 결정, 그리고 미국 역량에 대한 평가를 상세하게 분석했습니다. 오메이는 1922년에 일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함대 사령부에서 참모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이러한 직위는 그에게 작전 정보와 전략 계획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분석 기술은 일본의 의사 결정을 이해하려는 미국 신문관들에게 매우 귀중했습니다. 미국 해군연구소 회보에 실린 그의 전후 저술들은 기술 격차에 대한 상세한 일본의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기사 과달카날에 대한 일본 해군 논평은 1951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여러 교전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수정하는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세뮤얼 엘리엇 모리슨 제독의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모리슨 제독의 저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해군 작전의 다권 역사서였습니다. 오메이의 평가는 일본 해군이 용기 부족이나 전술 실패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체계적인 기술적 열세가 개별 전투를 점차 승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1941년 말 미국의 레이더와 사격 통제 기술이 일본의 해당 기술보다 약 2년 앞서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1943년 중반까지 이 격차는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최소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격차는 미국 산업 및 연구 역량이 빠른 반복과 개선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역량은 이전 세대 시스템을 배치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미국 레이더 개발은 전쟁 중에 여러 세대를 거쳐 발전했습니다. 일본 레이더 개발은 1세대 시스템을 광범위하게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술 발전의 복리 효과는 초기 이점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오메이는 일본의 근본적인 오류가 첨단 기술 개발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현대산업전쟁은 전체 군사 구조에 걸쳐 기술적 기준선이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훌륭한 시스템도 대량 생산, 광범위한 배치, 그리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면 무의미했습니다. 미국의 승리는 개별 기술 혁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규모에 따른 체계적인 기술 배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늦게 도래했습니다. 미국 해군에게 전쟁은 수십 년 동안 미국 군사 교리를 정의할 전쟁 접근 방식을 입증했습니다. 기술은 너무나 결정적인 이점을 창출하여 개별 용기, 부대 훈련, 그리고 전술적 기량과 같은 전통적인 요소들이 부차적인 고려 사항이 되었습니다. 기술적 우위에 대한 투자는 다른 어떤 군사 투자보다 뛰어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싸웠던 장교들은 확신을 가지고 귀국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기술적 격차가 미국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을 격파한 레이더 및 사격 통제 시스템은 유도 미사일, 컴퓨터화된 전투 관리, 그리고 네트워크 중심 전쟁으로 직접 이어졌습니다. 그 철학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기계가 더 잘 수행하는 의사결정 고리에서 인간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동화했습니다. 개별 역량의 합을 초과하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1941년에 일본 해군은 수십 년의 경험과 훈련을 바탕으로 구축된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장교들은 자신의 기술을 숙달하는 데 경력을 바친 전문가였습니다. 병사들은 대부분의 해군보다 뛰어난 기준에 따라 훈련되었습니다. 장비는 현대적이고 잘 유지되었습니다. 전술은 정교하고 잘 훈련되었습니다. 기존의 척도로 볼 때 일본 제국 해군은 역사상 가장 훌륭한 해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전투의 본질이 변했을 때 기존의 척도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한 기술 시대를 위해 축적된 경험과 훈련은 기술 시대가 바뀌었을 때 불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단순히 일본 해군을 격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구축했던 종류의 해군을 구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고속전함, 대규모 어뢰 공격, 우수한 광학 장비를 이용한 야간 전투 등 일본 교리가 강조한 모든 요소는 부차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는 적이 당신을 볼 수 없을 때 적을 보는 압도적인 이점 때문이었습니다. 전함 키리시마는 1941년 기준으로 현대적이고 강력했습니다. 그녀의 광학거리 측정기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을 대표했습니다. 그녀의 승무원은 시각 사격술과 야간 전투 기술을 수년간 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적을 마주했을 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 적은 그녀가 탐지할 수 없는 전자기기로 그녀를 추적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필적할 수 없는 기계로 사격 해법을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광학 시스템이 달성할 수 없는 정확도로 공격했습니다. 레이더로 유도되는 포격이 7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워싱턴함은 기술 우위가 얼마나 결정적인지 입증했습니다. 이 교전은 대등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용기나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대등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효과적으로 방역할 기술이 없는 상대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키리시마함의 승무원들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키리시마함 장교들은 주어진 정보에 따라 전술적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보는 적과 싸웠습니다. 자신들은 눈이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의 기술 우위가 가르쳐준 핵심 교훈이었습니다. 승리는 가장 뛰어난 용기나 훈련을 갖춘 해군이 아닌
정운에 걸쳐 첨단 기술을 성공적으로 배치한 해군에게 돌아갔습니다. 개인의 영웅심, 전술적 탁월함, 그리고 전문적인 우수성은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체계적인 기술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인들은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전쟁 내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수적으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도 압도당하고 있음이 명확해지자 점점 더 큰 절망감으로 싸웠습니다. 1945년이 되자 일본 해군은 가미카제 공격으로 전락했습니다. 재래식 전술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적의 기술은 전통적인 해전 방식의 거의 무적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일본 해군은 전쟁의 마지막 날까지 싸웠습니다. 장교들과 병사들은 적들조차 존경할 만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용기는 기술적 시면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1942년 11월 15일 사보섬의 어둠 속에서 미래가 도래했습니다. 워싱턴함의 레이더가 키리시마함을 포착하며 해전이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미래는 그것을 만들고 배치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한 국가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실의 발전을 함대 전체의 능력으로 전환한 체계적인 산업적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인들은 해전에서 단순히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해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했습니다.